엄마의 고교 동창의 날이었습니다. 고아 주제에 과부로 살면서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켰겠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야. 30년 만에 만난 동창이 30명의 동창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 엄마에게 퍼부은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어요. 제가 정성껏 골라드린 옷을 짝퉁이라 조롱하고 설거지나 하라며 무시하더니 끝내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들먹이며 엄마의 인생 전부를 깔아뭉갰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은 몰랐어요. 자기가 며느리로 삼겠다고 밤새 자랑했던 이 최고급 레스토랑의 사장이 바로 자기가 짓밟고 있던 그 여자의 딸이라는 걸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층 꼭대기 모니터실에서 한마디도 빠짐없이요. 그 비루한 딸이 여기 있는데 눈이 참 나쁘시네요. 엄마가 딸을 위해 숨죽여 참아온 눈물, 그 대가를 지금부터 딸인 제가 대신 받아내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드레스룸 거울에 부딪혀 바닥까지 길게 번졌습니다. 저는 옷걸이에서 어제 백화점을 3바퀴나 돌아 골라온 명품 옷을 꺼내 엄마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옷감이 엄마의 굽은 어깨를 감싸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엄마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우아했어요. 엄마 봐봐. 역시 엄마한테 딱이지? 저는 엄마 뒤에 서서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저를 키워낸 세월의 훈장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켓 안쪽에 달린 가격표를 슬쩍 뒤집어 보시더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아, 이거 너무 과하지 않니? 그냥 남들 눈에 안 띄게 평범한 거 입고 갈게. 엄마는 자켓 단추를 풀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에서 엄마를 꼭 안았어요. 거울 속에서 엄마의 거친 손마디와 자켓에 달린 반짝이는 단추 장식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그 대비가 괜히 마음을 아리게 했죠. 엄마,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주는 훈장이야. 엄마가 나 고생해서 키워낸 결과물인데 왜 이걸 부끄러워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딸 둔 엄마로 있어줘. 응?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켓 위에 어울리는 스카프까지 매만져드리고 가방도 들려드렸죠. 드레스룸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지는 동안 엄마는 거울 속 자신을 낯설어하는 표정으로 한참이나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오늘 동창회는 엄마가 먼저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쯤 엄마의 고교 동창인 윤미숙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30년 가까이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꼭 와달라고, 이번에 안 오면 섭섭하다고 성화를 부렸다고 하셨죠. 그 미숙이라는 분 학교 다닐 때 엄마랑 많이 친했었어? 제가 물었을 때 엄마는 잠깐 말을 아끼셨습니다. 친하진 않았지. 같은 반이었는데 그 애는 좀 잘 사는 집 딸이었거든. 엄마가 도시락 못 사온 날 옆에서 대놓고 코를 막더라. 냄새난다고. 그러면서도 엄마는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어요. 근데 30년이 지났잖아. 사람이 나이 먹으면 변하기도 하는 거고, 혹시 그때 미안했던 거 사과라도 하려나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꼭 오라고 부르는 게 사과를 하려는 마음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그 작은 기대를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는 가방을 손에 쥐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다가 문득 돌아서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아름아, 오늘 가는 레스토랑이 너가 하는 곳이라는 거 얘기 안 할 거야, 친구들한테. 엄마, 그건 왜? 동창회라는 게 무서워. 괜히 너가 잘 된 거 알면 너한테 돈 빌려달라, 취직시켜달라, 무례하게 굴 사람들 천지야. 엄마는 그냥 너가 차려준 귀한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로 좋게.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한없이 여렸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사신 분이에요. 제가 도심 한복판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도 엄마에게 제 성공은 언제나 딸의 앞길에 놓일 수 있는 돌멩이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 오늘 사장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 할게. 대신 밥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로 준비했으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해. 알았지? 그래, 우리 딸이 해주는 밥인데 남길 리가 있니? 엄마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고맙다, 아름아.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나한테 엄마가 있어서. 엄마를 현관까지 배웅하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잠시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평생을 숨죽여 살까? 제가 이만큼 잃었는데도 여전히 자식 앞길에 돌멩이 하나 놓일까봐 겁내는 사람. 엄마는 제가 내민 옷 한 벌조차 과분하다고 느끼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더 스카이 30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엄마가 고개를 숙일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요.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미 김지배인에게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불편한 일을 겪으면 즉시 알려달라고요. 저는 드레스룸으로 돌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입고 간 그 옷과 같은 브랜드의 블라우스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저 식당에서 엄마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꼭 보여주고 말 거야. 창밖으로 도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0층 꼭대기에 자리 잡은 제 레스토랑이 햇살을 받아 유리벽처럼 반짝이는 게 여기서도 보였어요. 오늘 그곳에서 엄마의 동창회가 열립니다. 엄마는 조용히 밥 한 끼 먹고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반드시 엄마를 지키겠다고요. 저녁 6시 저는 더 스카이 30 레스토랑의 CCTV 모니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층 높이의 통유리 너머로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제 눈은 오직 모니터 속 프라이빗 룸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오늘 엄마의 동창회가 열리는 그 방이었습니다. 30명 남짓한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조명이 테이블 위 크리스탈 잔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짝였고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물병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30년 만의 재회이기 때문인지 분위기가 제법 들떠 있었죠. 그때 룸 입구 쪽 모니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자가 양팔을 벌리고 들어섰어요. 목에는 굵직한 금목걸이,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가 번쩍였고 귀에는 동전만한 귀걸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윤미숙이었어요. 얘들아, 나왔다. 어머, 다들 안 변했네. 나만 늙었나 봐. 호호. 동창들이 환호하며 미숙을 맞았습니다. 미숙은 능숙하게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가장 넓은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 가방도 꽤 갓나가는 브랜드였지만 저는 한눈에 이번 시즌 제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근데 여기 예약하느라 진짜 힘들었다? 우리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라 여기 사장이랑 특별한 사이거든.
남편이랑 아들이 힘 좀 썼지. 아, 내가 말 안 했지? 아들도 남편이랑 같은 지점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거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특별한 사이라니요. 지점장 사모님이라고 예약 문의 전화가 온 적은 있었지만 김 지배인이 일반 절차대로 잡아준 것뿐이었어요. 힘을 쓴 건 그쪽이 아니라 제가 엄마 동창회니까 가장 좋은 룸으로 배정하라고 지시한 저였죠. 동창 하나가 감탄하듯 물었습니다. 와, 미수가. 너 역시 대단하다. 우리는 이런데 꿈도 못 꾸는데 너 덕분에 호강이네. 미숙은 어깨를 한껏 펴며 고개를 젖혔습니다. 이게 다 능력이지 뭐. 여기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곳이라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사장이랑 나이가 비슷해서 며느리로 들릴까 고민 중이야. 며느리라는 단어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그 집 아들이 우리 김 지배인한테 명함 한 장 건네려고 로비에서 땀을 흘리며 서성이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아들이 제 남편이 된다고요. 윤미숙 씨, 당신 상상력이 거의 소설가 수준이시네요. 미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창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자기 남편의 은행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들이 본점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어요.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미수가 지점장이면 은행장은 아니지 않니? 하고 물었는데 미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지점장이 뭔지 알아? 은행에서 지점장이면 사실상 그 지역의 왕이야. 우리 남편 정년 끝나면 바로 명예 임원 간다고.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지만 모니터 속 미숙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보다는 훨씬 달았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굳이 엄마를 동창회에 부른 이유가 뭘까? 그 답은 생각보다 금방 나왔습니다. 미숙이 CCTV 바로 옆에서 동창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속삭이는 게 스피커로 고스란히 들렸거든요. 순옥이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걔 보면 얘들이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확실히 체감할 거 아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돋보이는 법이지. 비교 대상? 저는 모니터 속 미숙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며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를 30년 만에 불러놓고는 자기 허세를 돋보이게 할 배경으로 쓰겠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때 룸문이 조용히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입혀드린 트위드 자켓에 스카프를 단정하게 메고 가방을 양손으로 조심스레 쥔 채 고개를 살짝 숙이며 들어오시는 모습이 모니터에 비쳤어요. 그 모습은 소란스러운 룸 안에서 유독 조용하고 단아했습니다. 미숙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순옥의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에 스치는 표정이 모니터로도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어머, 순옥아, 진짜 왔구나. 30년 만이지? 얼굴 잊어버릴 뻔했네. 미숙은 순옥에게 다가가 양손을 잡는 척하며 자켓 소매를 슬쩍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며 덧붙였죠. 근데 너 오늘 좀 무리했다? 옷이 아주 번쩍거려. 그냥 딸이 선물해줘서 입고 왔어. 잘 지냈니, 미숙아?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모니터 속 엄마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숙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서더니 동창들을 향해 한마디 던졌어요. 딸이 선물했대. 기특하지? 근데 이런 데 올 땐 옷보다 매너가 중요해. 여기 사장이 우리 남편 VVIP라 내가 아주 잘 아는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거든. 저는 모니터 속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나이 먹으면 달라졌을까 기대했던 그 미숙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아니, 더 교활해졌을 뿐이었죠. 엄마는 구석자리에 앉아 물잔을 양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엄마가 쥐고 있을 그 물잔처럼요. 식사가 나오기 전 엄마의 동창들은 각자 근황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엄마는 구석자리에서 물만 조용히 마시고 계셨어요. 아무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고 그저 옆 사람이 건네는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꼭 쥐고 계신 모습이 마치 낯선 곳에 처음 온 아이 같았어요. 그때 미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한 손에 들고 엄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게 모니터에 잡혔어요. 그 걸음걸이가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것처럼 여유롭고 느긋했습니다. 동창 두어 명과 눈을 맞추며 의미심장하게 웃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숙은 엄마 옆 빈자리에 털썩 앉더니 대뜸 엄마의 자켓깃을 손으로 잡아 만졌습니다. 허락도 없이요. 엄마가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리는 게 화면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 순호가. 이거 만져보니까 촉감이 꽤 괜찮네. 요즘 짝퉁은 실밥 처리도 참 잘 되어 있더라. 근데 가죽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미숙이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동창 서너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숙은 바로 그 시선을 즐기고 있었어요. 관객이 모여야 공연이 되는 법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켓깃을 잡은 손가락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바느질 라인까지 훑어보는 신용을 했어요. 아니야, 미숙아. 이거 딸이 백화점에서 직접. 엄마가 해명하려 했지만 미숙이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아이고, 됐어. 요즘 백화점에도 짝퉁 섞여 들어오는 세상인데 뭘. 순호가, 이거 혹시 빌려 입은 거면 조심해. 음식 흘리면 세탁비도 안 나올 텐데 너희 딸이 속상해하겠다. 호호. 스피커에서 미숙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 옷은 제가 어제 백화점 세 곳을 돌아다니며 엄마의 어깨, 너비, 팔 길이까지 생각하면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짝퉁은커녕 저 옷 한 벌 가격이 미숙의 아들 월급보다 비싸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선물 받은 거야. 딸 정성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엄마의 목소리가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떨리며 전해졌습니다. 힘겹게 참고 있다는 게 음성만으로도 느껴졌어요. 엄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찻잔을 잡고 있었는데 그 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받침 접시와 챙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거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성? 짝퉁 사다 주는 게 정성이야? 미숙이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를 한 톤 올렸습니다. 얘들아, 들었지? 순옥이 과부됐다더니 역시 자식은 아버지가 있어야 제대로 배우는 법이야. 뭘 사줘도 진짜를 사줘야지 가짜를 사다 주면 그게 무슨 효도겠어.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운 엄마를 정면으로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가 말해준 고교 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말씀하셨죠. 같은 반이었던 미숙이 도시락 못 사온 날이면 대놓고 코를 막으며 냄새난다고 했다고요. 체육 시간에 운동화가 낡은 엄마에게 반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너네 집 그렇게 가난해? 라고 물었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3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잔인함에 기술이 붙었을 뿐이었어요. 혹시 변했을까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저렸습니다. 30년 전 교실에서도 30년 뒤 이 30층 위에서도 미숙에게 엄마는 그저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거울일 뿐이었어요. 옆에 있던 동창 한 명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미숙아, 말이 좀 심하다. 순옥이가 기분 좋게 왔는데 내가 틀린 말했어? 미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없는 형편에 명품 두른다고 명품 되는 거 아니잖아. 여기 예약해준 우리 남편 체면도 있는데 손님 중에 짝퉁 두른 사람이 있으면 여기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여기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 사장은 지금 모니터실에서 당신이 제 엄마에게 하는 짓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미숙은 다시 동창들을 둘러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해해, 순호가. 없는 형편에 이런 데 오려니 얼마나 부담됐겠어. 근데 얘들아, 명품은 사람이 명품이어야 어울리는 거야. 순옥이 넌 그냥 수수하게 입었을 때가 제일 어울려. 동정하는 척하면서 깔아뭉개는 말투였습니다. 모니터 속 엄마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의 손이 자켓 소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아침에 드레스룸에서 제가 매만져드렸던 바로 그 소매를요. 마치 정말로 자기 옷이 짝퉁인가 의심하듯 혹은 이 옷을 입고 온 게 잘못이었나 자책하듯 엄마의 손가락이 천위를 쓸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미숙의 눈치를 보며 아무도 엄마 편을 들지 않았어요. 간혹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미숙이 시선을 돌리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곧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뛰쳐나가면 엄마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옆에 서 있던 김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저분이 계속 저러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 지배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평소 엄마께 늘 정중하게 인사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두고 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면서 모니터 속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 저런 말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엄마가 입고 계신 그 옷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이 담긴 옷이에요. 저 여자가 아무리 짝퉁이라고 외쳐봐야 그 진심까지 가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미숙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또 한 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냉정하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숙, 당신이 오늘 뱉은 그 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모니터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걱정되었지만 잠시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어요. 모니터 너머로 보는 것과 직접 듣는 것은 다릅니다. 화면 속 미숙의 입이 움직일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고 이대로 가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었거든요. 복도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통유리 너머로 도심의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고요한 공간에서 유독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를 꼭 채운 채 김지배인 앞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고 있는 젊은 남자였어요. 지배인님,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어머니 동창의 자리를 이렇게 좋은 곳에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만 드리면 되거든요. 잠깐이면 됩니다. 네. 정대리였습니다. 미숙의 아들이자 아버지가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의 본점 영업팀 대리. 감사 인사를 핑계로 왔지만
그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김 지배인도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희 레스토랑 법인 명의로 예치된 거액의 예금 관리건이었습니다. 지점 실적의 핵심이 걸린 문제였으니 주말 저녁에 양복까지 갖춰 입고 달려온 거겠죠. 김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정 대리를 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 대리님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은 지금 일정 중이십니다. 정식으로 비서실에 미팅을 잡아주시면. 지배인님, 그게 정식으로 잡으면 석 달은 걸린다고요. 저희 지점장님이 꼭 좀 뵙자고 하시는데 제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저는 정말 끝입니다. 정 대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 손에 들린 명함이 땀에 젖어 모서리가 살짝 휘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서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 대리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보는 순간 등이 용수철처럼 펴지더니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대표님, 저 정우진입니다. 저희 지점장님이 꼭 좀 뵙자고 하십니다.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시면. 정 대리는 떨리는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가락 사이에서 명함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받지는 않았어요. 정 대리님, 제가 그렇게 한가해 보입니까? 제 목소리가 복도의 클래식 음악 위로 차갑게 깔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네요. 업무건은 비서실로 정식 예약하고 오세요. 그리고 지점장님께 전해드려요. 가족 단속이나 잘 시키시라고. 가족 단속이요? 그게 무슨... 정 대리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명함을 치우라는 말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명함은 치우시죠. 정 대리가 얼어붙은 듯 멈춰선 그 순간 프라이빗 룸 쪽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방음이 되어 있었지만 미숙의 목소리는 워낙 컸어요. 누가 문을 여닫은 틈에 그 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사실 여기 사장이 우리 아들 정혼자야. 내가 며느리로 점 찍어뒀다니까? 여기 건물도 여기 사장 건물이거든. 내가 곧 여기 건물주라는 말이나 똑같지. 그 말이 복도에 울리는 순간 정 대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명함을 쥔 손이 힘없이 내려갔어요. 자기 어머니가 저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들은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 김 지배인이 하려던 보고가 떠올랐습니다. 대표님, 안에서 지점장 사모님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 지배인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룸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냥 둬요.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시선을 정 대리에게 돌렸습니다.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그에게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정 대리님. 여기서 어머니 목소리 좀 감상하고 계시지 그래요? 방금 며느리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 축하드려야 하나요? 네. 그게 무슨...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 대리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대리석 바닥에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안에서는 엄마가 아들을 팔아 허세를 부리고 있고 밖에서는 그 아들이 제 앞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는 요 광경이라니. 이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끝은 제가 정할 것이었으니까요. 윤미숙,
당신 아들이 지금 이 복도에서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하겠죠. 저는 정 대리를 더 쳐다보지 않고 모니터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복도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이 유독 쓸쓸하게 들렸어요. 뒤에서 정 대리가 주워 담듯 명함을 집어넣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작게 들려왔습니다. 모니터실로 돌아오니 룸 안의 분위기가 한층 달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병이 서너 개 놓여 있었고 동창들의 얼굴이 술 기운에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어요.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미숙은 마찬가지가 아니라 유독 더했어요. 볼이 붉어진 채 목소리가 한 옥타브쯤 올라가 있었고 손짓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와인이 들어가자 미숙의 거짓말에는 브레이크가 사라졌어요. 아까까지는 남편이 지점장이라느니 여기 예약을 자기가 잡았느니 하는 수준이었는데 술이 몇 잔 더 들어가니 이야기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미숙이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동창들을 둘러봤어요. 잠깐 뜸을 들이며 관심을 끌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이 젊고 능력 있는데 우리 아들 같은 은행원 남편 만나야 안정적이지. 안 그래? 내가 조만간 결혼 날짜 잡으려고. 동창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와, 미숙아. 그럼 너가 이 건물주의 시어머니 되는 거야? 대단하다. 시어머니지 뭐. 내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사장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이지? 프라이빗 룸에 이 서비스면 거의 시어머니 대접 아니겠어? 저는 모니터 앞에서 두 손을 깍지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서비스는 당신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 엄마한테 하는 건데 참으로 편한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미숙의 허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동창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마치 이미 확정된 일인 양 떠벌렸습니다. 너희도 나중에 내 덕에 여기 무료로 이용할 날 올 거야. 내가 시어머니 되면 여기 전세 낼 거거든. 사장한테 얘기해서 너희 모임 있을 때마다 여기 잡아줄게. 동창 하나가 장단을 맞추듯 손뼉을 치며 추임새를 넣었어요. 어머, 그러면 우리 미숙이가 이 30층 건물의 안주인이 되는 거네? 우리도 좀 끼워줘.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시어머니가 되면 여기 식단도 내가 짤 거야. 사장이 아무리 잘나봤자 시어머니한테는 고개 숙여야지. 미숙은 와인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 잔에 샹들리에 빛이 반사되어 천장에 작은 빛 조각들이 흩날렸어요.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동창들은 반은 부러워하고 반은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미숙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때 모니터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구석자리에서 물잔을 쥐고 앉아 계시던 엄마가 미숙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미숙아, 그 사장이 너네 아들을 좋아한다고? 직접 들은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자기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기 딸을 며느리라고 우기는 사람에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제된 반응이었죠. 미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하지. 내가 한마디 하면 여기 사장도 꼼짝 못해. 너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세계지. 그 말에 엄마의 입가에 짧은 실소가 스쳤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아니었으면 못 봤을 만큼 찰나의 표정이었어요.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딸을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큰 소리치는 이 상황이 엄마 눈에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 실소를 금세 삼키고 다시 물잔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였어요. 한마디만 하면 이 자리가 뒤집힐 텐데
엄마는 끝까지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참고 계셨습니다. 미숙은 엄마의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웃었다고 느꼈는지 눈이 가늘어지더니 엄마 쪽으로 와인잔을 들고 다가갔어요. 순호가, 너는 뭐가 그렇게 웃겨? 아니야, 안 웃었어. 웃었잖아.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뭐, 너도 이런 건물 장모라도 되고 싶어서 배 아픈 거야? 미숙의 입술에 붉은 와인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더니 동창들이 다 듣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순옥이, 넌 나중에 우리 집 와서 설거지나 좀 해줄래? 너 그런 거 잘하잖아. 내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일 도울 사람이 필요하거든. 루만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창 몇 명이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민망한 듯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엄마의 무릎 위에서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게 모니터로 보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을 주고 계셨지만 입은 꾹 다물고 계셨어요. 내 엄마를 자기 집 파출부 취급해?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복도에서 아까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것 같던 그 집 아들 생각이 겹쳐지면서 분노가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화가 아니라 얼음장 같은 결심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지배인, 준비한 거 넣어요. 김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움직였어요. 저는 모니터 속 엄마의 꽉 쥔 주먹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뒤 시선을 거뒀습니다. 윤미숙, 당신이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와인이 당신 남편에게는 마지막 성찬이 될 거예요. 아직 모르시겠지만요. 김 지배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와인을 가지러 간 거예요. 저는 모니터실에 앉아 화면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 속에 김 지배인이 룸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잡혔어요. 한 손에는 묵직한 와인병을 들고 다른 손에는 하얀 린넨 냅킨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인은 제가 엄마를 위해 특별히 골라둔 빈티지였어요. 이 레스토랑의 셀러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던 손님에게는 좀처럼 내놓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김 지배인이 룸 안으로 들어서자 미숙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와인병을 알아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지배인이 직접 서빙하러 온 것에 흥분한 건지 미숙은 번쩍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 와인잔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 지배인이 직접 오셨네? 역시 우리 남편 VVIP라 대우가 다르지. 자, 여기. 내 잔에 먼저 따라줘요. 김 지배인은 미숙의 잔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숙을 지나쳐 곧장 구석자리에 앉아 계신 엄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의 빈 와인잔 앞에 멈춰서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병을 기울였어요. 진한 루비색 와인이 잔 안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갔습니다. 루만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와인이 잔에 따라지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와인은 저희 대표님께서 특별히 가장 귀하신 분께만 드리라고 지시하신 빈티지 와인입니다. 김 지배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루만의 30명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한 발성이었습니다. 미숙이 내밀었던 와인잔을 든 채 얼어붙은 모습이 모니터에 잡혔어요. 잔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미숙과 순옥 사이를 오갔어요. 방금까지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큰 소리치던 사람이 무시당한 장면을 30명이 목격한 거였죠. 이봐요, 지배인.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와인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가 스피커로 들렸어요. 내 잔에 먼저 따라야지. 내가 누군지 몰라?
여기서 거래하는 은행 지점장 사모님이야. 사장님하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김지배인은 고개를 살짝 돌려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침이 확고해서요. 이 와인은 오직 이분을 위해 오픈한 것입니다. 이분. 김지배인이 엄마를 가리키며 말한 그 두 글자에 미숙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모니터로 봐도 미숙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술 기운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지는 색이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어요. 아까까지 미숙의 말만 듣고 그녀가 이 식당의 VVIP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정작 사장이 특별 대접하는 사람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순옥이라는 사실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 순옥이가 사장이랑 아는 사이야? 아까 미숙이가 자기 남편이 VVIP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여기 사장이 VVIP면 오히려 미숙이가 여기 사장한테 굽신거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당당해서 착각했네 여태. 수군거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고 미숙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는 갑자기 와인을 받게 된 상황에 당혹스러워 하셨어요. 잔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며 김지배인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마 사양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김지배인이 눈으로 살짝 미소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이자 엄마는 말없이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미숙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쪽으로 성큼 다가가더니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순옥아, 너 사장이랑 무슨 사이야? 설마 너 사장한테 몰래 부탁이라도 했니? 여기 사장이 젊어서 네 딸 뻘 정도 될 텐데 그러고 싶니? 네 딸도 불쌍하다 얘. 너 같은 엄마 보고 자랐을 텐데. 저는 모니터 앞에서 이를 꽉 물었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미숙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또 참으셨던 엄마가 드디어 반박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친구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하지만 미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목소리를 높인 게 도발로 느껴졌는지 동창들을 둘러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자식? 너네 딸? 과부딸이 잘난 것도 없을 텐데 이 정도 말도 못하니? 과부딸,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심호흡을 했어요. 미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돌아가신 남편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순옥아, 솔직히 말해봐. 네가 이런 와인을 마신다고 뭐가 달라져? 죽은 남편이 돌아와? 네 팔자가 어디 가겠어? 평생 고생팔자인 건 변하지 않는다고. 고아로 자라서 이제 과부인 네 인생 말이야. 모니터 속 엄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잔을 쥔 손이 흔들리더니 잔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아까까지 반박하던 기세가 사라지고 엄마의 고개가 다시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말문이 막히시는 분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찌른 거였어요. 어디를 건드리면 순옥이 무너지는지 이 사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처럼요. 너나 네 딸이나 참 구질구질하다. 미숙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모니터실까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잡은 채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 입을 어떻게 닫아줄까?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모니터 속에서 엄마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끝으로 아까 내려놓은 와인잔의 테두리를 무심히 따라가고 계셨어요. 그 와인은 제가 엄마를 위해 골랐던 것인데 결국 한 모금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그 와인의 의미까지 더럽혀버린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모니터 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발자국만 더 참아야 했어요. 미숙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그 순간까지 모니터 속 룸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와인 서빙 사건 이후 동창들 사이에서 미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는 미숙의 말에 감탄하고 추임새를 넣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시선을 피하거나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특별히 와인을 보낸 사람은 미숙이 아니라 순옥이었다는 사실이 방 안의 역학을 미묘하게 흔들어 놓은 거였죠. 미숙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커졌고 웃음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흔들리는 자존심을 큰 소리로 덮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와인잔을 연거푸 비우더니 옆에 앉은 동창에게 의미 없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되돌리려고 애썼지만 아까 같은 호응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엄마는 조용히 가방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서려는 듯 가방 끈을 어깨에 걸치시는 모습이 모니터에 잡혔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엄마가 자리를 뜨시려는 거였어요. 미숙아, 나갈게.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늘 정말 너무하다. 30년 만에 왔더니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 엄마가 일어서려 하자 미숙이 움직였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의 팔을 잡았어요. 모니터로도 미숙이 엄마의 팔을 꽤 세게 쥐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몸이 잡아당겨지듯 흔들렸으니까요. 가긴 어딜 가? 내가 불렀으면 내가 보내야지. 네 맘대로 나가? 미숙아, 팔 좀 놔줘. 왜?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기분 나쁘면 반박을 해야지. 왜 도망가려고 그래? 엄마가 팔을 빼려고 했지만 미숙은 놓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어요. 한 동창이 미숙아, 이제 그만하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숙은 그쪽을 째려보며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순옥이한테 할 말이 있어. 그 기세에 입을 열었던 동창마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미숙은 엄마의 팔을 잡은 채 동창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치 관객을 향해 연설하는 것처럼요. 얘들아, 순옥이가 왜 저러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 미숙아, 그만해. 이 애가 어떤 앤지 너희가 알아? 할머니 손에 자란 고아야.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컸어. 그 말에 룸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동창 몇 명이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입을 가렸어요. 하지만 미숙은 그 침묵을 동의로 착각한 듯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결혼하고는 남편도 없이 과부로 살면서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켰겠니? 너네 딸도 분명 뻔하지. 제대로 된 데 취직이나 했겠어?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자식 교육. 그 네 글자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야. 고아의 과부 밑에서 자란 애가 어디서 뭘 배웠겠냐고. 보나 마나 비루하게 살겠지. 미숙의 목소리가 룸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엄마의 무릎이 꺾이는 게 보였어요. 서 있던 엄마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으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름이가 어떻게 컸는데?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갈라지며 들려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동창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쪽으로 가려 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그 사이를 가로막듯 소리쳤습니다. 왜 울어? 내가 틀린 말했어? 사실이니까 울지. 내가 뭘 가르쳤다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됐겠냐고. 미숙은 울고 있는 엄마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불쌍하면 불쌍한 티를 내야지. 명품 걸치고 와서 나 잘 산다는 척 하니까 내가 참견하게 되는 거잖아.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해, 순호가.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정대리가 아직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정대리가 제가 나오자 화들짝 놀라며 몸을 세웠습니다. 저는 정대리를 한번 쳐다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곧장 프라이빗 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엄마의 울음소리뿐이었어요.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박힌 그 소리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대리가 뒤에서 허둥지둥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아까 엄마가 아침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먹으면 변하기도 하는 거고 혹시 사과라도 하려나 싶었다고. 그 말을 떠올리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는 끝까지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는 인간이 있다니. 프라이빗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묵직한 목조문 너머로 미숙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켰으면 엄마가 이런 꼴을 당하겠어? 다 네 잘못이야, 순호가.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힘을 조절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세게 밀렸어요. 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 하는 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명의 고개가 일제히 문 쪽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룸 안의 샹들리에 빛이 복도의 어둠과 대비되면서 제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엄마가 먼저 저를 보셨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시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름아, 네가 왜? 엄마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슬픔과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저는 엄마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엄마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슬쩍 놓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엔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복도에서 잠깐 스쳤던 사람이라는 걸 떠올렸는지 눈이 가늘어졌어요. 당신 누군데 왜 여길 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 저는 천천히 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가 카펫을 밟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해진 룸에 묵직하게 울렸어요. 엄마 곁으로 가서 의자에 주저앉아 계신 엄마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지. 오늘 주인공은 엄마라고. 엄마가 제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미숙과 동창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근데 왜 주인공을 울리고 계실까요? 이 무례한 분들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룸 안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동창들이 숨을 죽이는 게 느껴졌어요.
미숙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너 대체 누구야? 순옥이네 딸이야?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들 자리에 끼어들어. 미숙은 동창들을 돌아보며 동조를 구했어요. 얘들아 봐라. 역시 자식 교육이 안 된 집은 이래. 여기가 어딘데 아무나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남편이 여기 VVIP인 거 아니까 당장 내보내라고 할 수도 있어. VVIP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당신 남편의 VVIP라면 그건 당신 남편이 제게 굽신거려야 한다는 뜻이지 당신이 여기서 큰 소리칠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닌데요. 저는 미숙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어깨를 한 번 더 감싸 안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고아라고 하셨죠. 과부 밑에서 자식 교육도 못 시켰을 거라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제가 미숙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되짚을 때마다 미숙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기세가 사라지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불안감이 얼굴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비루한 딸이 여기 있는데 지점장 사모님은 눈이 참 나쁘시네요. 지점장 사모님. 제가 그 호칭을 정확하게 짚어 부르자 미숙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단순히 순옥의 딸이 화가 나서 뛰어든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의 직함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가 어떻게 우리 남편을,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미숙의 말을 끊으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숙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룸 문 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정대리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동창 몇 명이 문 쪽을 보자 정대리의 하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사색이 된 채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미숙은 아직 아들이 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다시 미숙에게 돌렸어요. 고아라고 무시하신 이분이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과부라고 업신여긴 이분이 혼자서 무엇을 이뤄냈는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엄마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셨어요. 아름아, 그만해. 가자. 그냥 가면 돼. 아니요, 엄마. 오늘은 안 돼요. 저는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손이 차갑고 축축했어요. 30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엄마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눈물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눈물을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린 뒤 돌아섰습니다. 고아, 과부, 자식 교육. 윤미숙이 뱉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뱉은 그 말들이 당신 남편과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도려내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엄마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감싸 안은 뒤 천천히 몸을 돌려 미숙을 마주봤습니다. 룸 안에 30명이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룸 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30명의 동창이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숙은 한 발 뒤로 물러선 채 저를 째려보고 있었고 엄마는 의자에 앉은 채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엄마의 볼 위로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름아, 괜찮아. 가자. 그냥 가면 돼.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한번 쥐어드린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미숙을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자기소개를 드려야겠네요. 제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룸 안의 구석구석까지 닿을 만큼
명확하게 발음했어요. 이 레스토랑 더 스카이 30대표, 그리고 이 건물 주인, 권아름입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숨이 멈추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박자 뒤에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정순옥 씨가 제 소중한 어머니시고요. 저는 엄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약속을 깼다는 미안함과 딸이 대견하다는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조용히 눈인사를 보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 약속은 깨져야 하는 약속이었어요.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입을 가리고 속삭이는 소리가 룸을 채웠어요. 잠깐, 순옥이네 딸이 여기 사장이야? 그러면 아까 와인. 사장이 특별히 보냈다는 게 순옥이 딸이. 세상에. 한 동창이 벌떡 일어서며 순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제 시선과 마주치자 멈칫하며 다시 앉았습니다. 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뭐, 네가 여기 사장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지배인이 우리 남편이 VVIP라고. 우리 남편이 특별한 손님이라고. 그때 김 지배인이 룸 안으로 들어서며 차분하게 정정했습니다. 사모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VVIP가 바로 권 대표님이십니다. 지점장님께서는 대표님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 담당자이실 뿐이고요. 이 자리도 대표님께서 어머님의 동창회를 위해 특별히 지시하신 겁니다. 김 지배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숙의 몸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자랑했던 모든 것의 근원이 자기가 끊임없이 멸시했던 순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보석으로 치장한 손이 떨리면서 옆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를 더듬듯 잡았습니다. 그럴 리가. 순옥이네 딸이. 여기 건물주가. 그게 말이 돼? 미숙은 자기 자리에 있던 동창들을 돌아봤어요. 누군가가 동조해주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지만 이미 아무도 미숙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미숙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감탄사를 내뱉던 동창들이 지금은 고개를 돌리거나 테이블 위 물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숙이 쌓아 올린 허세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룸문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대리가 더 이상 문 밖에서 견디지 못하고 안으로 뛰어들어온 거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숨을 몰아쉬며 곧장 저에게 달려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룸에 크게 울렸습니다. 대표님, 저희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정대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턱 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미숙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니, 왜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미숙이 멍한 표정으로 가방 속을 더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더니 화면에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어요. 와인에 취해 진동도 못 느꼈던 거였습니다. 정대리는 복도에서 어머니의 폭언이 문 밖으로 새어나올 때마다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제발 멈추라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 하지만 그 전화는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전화? 너가 왜 여기서? 너가 왜 여기에? 미숙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들과 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왜냐고요?
어머니가 이분 앞에서 지금 뭘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이분이 누군지나 아시냐고요. 정대리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분이 우리 은행 최대 고객님이시라고요. 저희 지점에만 300억을 예치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대표님 예치금 유지를 부탁드리려고 온 건데 어머니가 대표님 어머니를. 정대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어요. 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룸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카페 뒤로 번지며 마치 피가 퍼지는 것처럼 천천히 얼룩을 만들었어요.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순옥이네 딸이 이 건물 주인이야? 세상에. 아까 미숙이가 며느리 삼겠다고 한 사장이. 순옥아,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저는 동창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시선은 오직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정 대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정 대리님. 정 대리가 고개를 바짝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아까 복도에서 저한테 300억 계속 유지해달라고 사정하셨죠? 근데 당신 어머니는 지금까지 제 엄마한테 짝퉁이라느니 설거지나 하라느니 구질구질하다느니 하셨어요. 심지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 집안 예비 며느리가 되었더라고요. 정대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바닥을 향해 말했어요. 대표님, 저희 어머니가 대표님과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대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든 채 엄마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께 드린 말씀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들로서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엄마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대리의 사과는 아까 복도에서와는 달랐습니다. 비굴함이 아니라 진짜 미안함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제가 모니터실에서 지켜보는 동안 이 사람도 복도에서 어머니의 폭언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을 거예요. 전화를 걸어 말리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안절부절 못했을 정 대리의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와는 달랐어요. 적어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걸 표현할 때는 아니었어요. 저는 시선을 정 대리에게서 미숙에게로 옮겼습니다. 미숙은 깨진 와인잔 옆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걸려 비틀거렸어요. 아들이 자기가 며느리로 점 찍었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사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미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까까지 룸을 지배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가늘게 새어나오는 숨소리만 겨우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미숙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엄마에게 돌아갔어요. 엄마의 어깨를 다시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딴 인간들 때문에 울지 마. 엄마는 이런 옷이 아니라 금칠을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인 거, 저 사람들은 평생 이해 못할 거야. 엄마가 제 팔을 꽉 잡으셨어요. 아름아, 아까 짝퉁이라고 했죠? 저는 미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자켓은 제가 어제 백화점에서 3시간을 돌아다니며 고른 거예요. 가격이 궁금하시면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아마 듣고 나면 짝퉁이란 말은 다시는 못하실걸요. 미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이 룸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사람이 지금은 입도 벌리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얼굴은 술기운과 수치심이 뒤섞여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 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순옥을 내려다보며 쌓아온 우월감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동창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미숙의 편에 서서 웃고 추임새를 넣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옥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순옥아,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진작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순옥아.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짝퉁이라고 무시당할 때, 고아라고 모욕당할 때, 설거지나 하라는 말을 들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 순옥의 딸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안 뒤에야 나오는 사과가 진심일 리가 없었습니다. 제 엄마는 건물주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었다면 진작에 미숙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를 한 번 더 다독인 뒤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룸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대리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미숙은 의자 등받이를 잡은 채 서 있는 것이 겨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정대리,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는 미숙, 그리고 고개를 숙인 동창들. 이 광경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어요. 보이시죠, 윤미숙 씨.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광경. 당신이 시어머니를 자처하며 며느리로 삼겠다던 그 사장이 당신 가족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 현실. 이게 당신이 말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제 엄마에게 했던 말들의 대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치러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숙은 의자 등받이를 잡은 채 서 있는 것이 겨우였고 정대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락처에서 은행 본사 전략 본부장의 번호를 찾아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룸 안의 차가운 통화 연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나자 상대가 받았어요. 네, 권 대표님.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본부장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주말 저녁에 걸려온 전화에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숙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본부장님, 저희 법인 예치금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스카이 지점에 맡겨둔 300억 전액 해지하겠습니다. 룸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동창들 사이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가 이 공간에 떨어지자 미숙의 얼굴이 한 번 더 창백해졌어요. 네, 대표님, 300억 전액이라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사유요? 해당 지점 지점장 가족의 심각한 고객 모욕 행위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저희 어머니가 지점장 아내 되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어요. 이 내용 공식 공문으로 발송할 테니 인사위원회 소집해 주시고 내일 오전까지 해지 관련 서류 준비해 주세요. 본부장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대체 무슨 실수를.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서류 준비해 놓겠고 인사위원회 바로 소집하겠습니다. 지점장 정태식 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끊자 룸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에 충격과 공포가 번갈아 스쳤어요. 300억이라는 숫자도 충격이었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자기들이 아까까지 추임새를 넣으며 동조했던 미숙의 행동이
지금 이 순간 한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현실이었을 겁니다. 정대리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본부장 입에서 나온 이상 이 가족에게 다가올 현실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년 퇴임을 코앞에 둔 아버지가 인사위원회에 올라간다는 건 이 가족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아까 이 식당 예약을 남편이 잡았다고 하셨죠? 남편이 VVIP라서 사장과 특별한 사이라고. 맞아요. 당신 남편은 제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당신 남편이 저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쪽 남편의 VVIP 고객인 거죠. 그걸 거꾸로 착각하고 계셨던 거죠. 미숙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먼저 움직였어요. 의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더니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 아들이 꿇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대표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남편만 살려줘.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이룸의 여왕이었던 사람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손가락마다 끼워져 있던 보석 반지가 카펫 위에서 무의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나한테 빌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비세요. 당신이 오늘 밤새 모욕한 사람은 저가 아니라 제 어머니니까. 그리고 그동안 당신 남편 지위를 이용해서 무시해왔을 많은 사람들에게 속죄하세요. 미숙이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가듯 엄마 앞으로 다가갔어요. 순호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네 딸한테 한마디만 해줘. 우리 남편 잘리면 우리 가족은 다 끝이야. 미숙의 울음소리가 룸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까까지 그 목소리로 엄마를 고아라고, 과부라고, 구질구질하다고 모욕하던 바로 그 입이었어요. 같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엎드린 미숙을 내려다보셨습니다. 30년 전 교실에서 코를 막으며 자신을 무시하던 바로 그 아이가 지금 자기 발밑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의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어딘가 안쓰러운 빛이었어요. 그런데 미숙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순호가 제발 적어도 우리 아들만이라도 살려줘. 우진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그 애는 나 때문에. 아들만이라도.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미숙이 처음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아름아, 네 엄마. 저 대리, 정대리라는 청년 말이야. 엄마는 잠시 정대리 쪽을 바라보셨어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청년의 뒷모습을요. 그 청년은 나한테도 정식으로 사과했어. 자기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아들로서 죄송하다고 했어. 복도에서 전화해서 말리려고도 했다면서.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름아,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젊은 청년은 살려주자. 부모 잘못 만난 건 저 아이 죄가 아니잖아. 엄마 부탁이야.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아라고, 과부라고, 자식 교육도 못 시켰다고 모욕당한 사람이 자기를 모욕한 사람의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엄마였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미숙 같은 인간은 평생 배워도 못 가질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런 분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복수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어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에 바로 받았어요. 네, 대표님. 본부장님,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스카이 지점에 정우진 대리라는 직원이 있을 텐데 이번 건과 무관한 직원입니다. 오히려 사전에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인사조치에서 제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정 대리 건은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자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정 대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모욕한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해준 거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미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들으셨죠? 정 대리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지점장님은 아닙니다. 당신 며느리 삼고 싶어 하던 여자가 당신 남편 밥줄 끊는 저승사자가 된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한 발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까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셨죠. 맞는 말이에요.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무시당하는 법이거든요. 미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붉게 부은 눈이 멍한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300억 빠진다고 지점이 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갑질 지점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정년퇴임은커녕 명예 따위는 남지 않겠죠. 그게 당신이 오늘 우리 엄마에게 한 짓의 대가예요. 미숙은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룸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미숙의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웃던 동창, 순옥의 옷을 같이 위아래로 훑어보던 동창, 모두가 시선을 피한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30년 만에 모인 동창회는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화려하고 떠들썩했던 이 프라이빗 룸이 지금은 깨진 와인잔과 눈물과 후회만 남은 폐허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룸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 엄마를 모욕한 입으로 먹은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정 대리가 바닥에서 일어나 미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어요. 미숙은 아들의 팔을 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려 했지만 정 대리가 단호하게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가셔야 합니다. 우진아, 엄마 때문에 아빠가. 미숙이 아들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정 대리는 아무 말 없이 미숙을 부축해 문 쪽으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멈춰 저를 향해 한 번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정 대리가 울고 있는 미숙을 부축해 룸을 나서자 복도에 미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30층 복도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그 울음소리를 서서히 덮었습니다. 룸에 남은 건 저와 엄마 그리고 김지배인 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만 음식들과 비워진 와인 병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이후 정태식 지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은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년을 석 달 앞두고 불명예 퇴직을 한 거였어요. 미숙과 정태식은 결국 이혼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아내의 입 때문에 평생 쌓은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 그 가정이 온전할 리가 없었겠죠. 미숙은 혼자 남아 남들 눈을 피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30년 동안 남이에 서려고만 했던 허영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자기가 비교 대상으로 불러놓은 순옥이 오히려 자기 아들을 살려준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미숙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엄마가 30년 동안 참아온 그 눈물의 대가. 저 사람들이 이제부터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자식 교육입니다. 윤미숙 씨, 사람을 함부로 깔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자식을 모욕하면 안 된다는 것. 저는 엄마 곁으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의 손이 아까보다는 덜 차가웠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지배인이 조용히 룸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와인잔 파편을 치우고 어수선한 테이블을 새 린넨으로 덮었어요. 30명이 앉았던 긴 테이블 대신 창가 쪽에 두 사람만을 위한 작은 테이블이 새로 세팅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 자리로 안내해드렸어요. 창밖으로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노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하늘 아래로 도심의 유리 건물들이 그 색을 그대로 품고 있었어요. 엄마는 의자에 앉으시며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아르마나 때문에 너가 너무 독해진 거 아니니?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그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모니터실에서 이를 악물며 참았던 분노도, 복도에서 차갑게 웃었던 얼굴 뒤의 아픔도 전부 엄마의 거친 손마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독해진 거 아니야, 엄마. 나는 그냥 엄마 딸인 거야. 엄마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셨어요. 그 손길이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르마, 고맙다. 오늘 너 덕분에 엄마가 3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어요. 근데 저 친구들도 참 가엾다.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자기를 고아라고 과부라고 모욕한 사람을 가엾다고 말하는 엄마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남 걱정이야? 이제 내 걱정, 남 걱정 말고 엄마 인생만 생각해. 내가 다 지켜줄 거니까. 그때 김지배인이 조용히 다가와 테이블 위에 음식을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한 밥 공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정갈하게 담긴 한식 코스가 작은 테이블 위에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대표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레시피를 개발하신 메뉴입니다. 김지배인이 정중하게 말한 뒤 조용히 물러났어요. 엄마가 밥상을 내려다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로만 구성한 메뉴였거든요. 제가 직접 주방장과 몇 달에 걸쳐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엄마 동창회 날짜 잡히고 나서 바로 준비했어. 오늘 엄마한테 제일 맛있는 밥 해드리려고. 엄마가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밥 한 술을 드시고는 눈물을 한번 닦으셨어요. 맛있어서 나오는 눈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맛있다, 아르마.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까 그 옷 말이야. 짝퉁 아니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야. 엄마를 위해 내가 고른 거니까. 엄마가 자켓 소매를 내려다보셨어요. 아까 미숙이 짝퉁이라고 만지작거렸던 바로 그 자리를요. 엄마는 소매를 가만히 쓸어내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해준 건 다 명품이지.
저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거의 져서 하늘이 남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 아래로 도심의 불빛들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가 뭐래도 엄마는 내 영웅이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은 권아름이야.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름아, 엄마도 사랑해. 아주 많이. 30층 창밖으로 마지막 노을빛이 사라지고 도시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저는 따뜻한 밥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허세도, 보석도, 거짓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차려준 사랑으로 자란 딸과 그 딸이 차려드린 밥상 하나가 있을 뿐이었어요. 엄마, 이제 조용히 숨죽여 살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을 엄마의 놀이터로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해요, 아주 많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속 순옥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딸 앞길에 돌멩이 하나 놓을까봐 자기 자존심쯤은 기꺼이 접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름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오늘 우리 모두 보셨죠? 자식 교육은 학원이나 과외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엄마의 뒷모습, 그게 최고의 교육이었죠. 지금도 자녀의 걸림돌이 될까 묵묵히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